안녕하십니까. 저는 샘플여자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맡고 있는 교사 이승복입니다. 1학년 보호자님들께 오늘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표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지난 3월 28일 날 시험을 봤죠. 전국 단위 시험을 처음으로 이제 봤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아마 학급에 따라서는 성적표를 미리 주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조금 있으면 이제 1회고사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1회고사 끝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보호자님들 중에 이제 저희 샘플학교 다니는 아이가 첫째다 그러면 이 성적표를 받아보시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좀 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적표를 보면 아이가 몇 등을 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표를 잘 활용을 하면 아이의 성적을 어떻게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적표를 받으시면 앞면부터 보지 마시고요. 좀 뒷면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숫자들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적표에는 원점수,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자녀가 취득한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이런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준화시킨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수능에서는 원점수가 나오지 않고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가 나옵니다. 보통 아이들이 정시에 대학을 갈 때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보시는 게 등급이거든요. 등급은 표준 점수의 분포를 9등급, 9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결정하는 게 이제 등급인데, 국어하고 수학은 상대평가를 합니다. 국어하고 수학은 상대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도 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등급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사, 그리고 탐구는 이제 1학년만 이제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점수를 통과를 하면 이제 등급 점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90점이 넘으면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 탐구는 40점이 넘으면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영어하고 한국사는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하고 탐구는 상대평가를 합니다. 1학년 때만 탐구도 이제 절대평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영역에, 하위 영역에 속하는가에 대한 문항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험 문제 중에 1번, 4번, 38번, 43번은 어휘 개념을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수능에서 어떤 그 영역이 좀 더 많이 출제되나, 이런 것들도 함께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면으로 가시면 이렇게 되게 많은 숫자들과 기호들이 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보호자님들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이 아이는 100점 만점에 74점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표준 점수는 만점이 200점이거든요. 200점인데 그 중에 111점을 받은 겁니다. 표준 점수는 일반적으로 140점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40점보다 만점 맞은 학생의 표준 점수가 140점을 넘으면 뭐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0점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다 그러면 공부를 좀 중간보다 좀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급 석차가 있습니다. 학급 석차, 학교 석차, 그 다음에 전국 100분위가 있습니다. 전국 100분위. 그러니까
전국 100분이니까 66.37%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위쪽에 한 34% 정도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국적으로 100명이 전체 학생이다 그러면 한 35등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응시 학생 수가 37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보통 3월에는요, 서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는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 수는 37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영역들도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영어하고 한국사하고 탐구는 표준 점수가 나오지 않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기준 점수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뒷면에 보면 1등급 학생들은 이제 4%가 기준이 됐다라고 보셨죠.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4.8% 정도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을 맞은 거예요. 18,000명 정도가 1등급 맞았다.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는 4등급 구간이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영역별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의 세부 영역별 강점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어휘 개념에 8점 배점이 됐는데 득점이 이제 8점을 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휘 개념을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인 학생들은 한 5.76 정도를 맞췄는데 이 학생은 전국보다 조금 더 높게 맞은 거죠. 그리고 사실적 이해도 잘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 정도가 되니까 이 학생이 이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예. 그리고 비판적 이해를 보시면 비판적 이해는 조금 더 점수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창의 요 영역도 이 학생은 뭐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국어 성적을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은 추론적 이해를 묻는 그런 문항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은요,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계산 이해는 중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상위로 올라갈수록 추론과 문제 해결의 영역이 좀 더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좀 잘했던 학생 같아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계산은 전부 다 맞췄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해 영역에서도 좀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추론에서도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문제 해결에서 아주 많이 부족하죠. 샘플 여고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점수가 좀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성취도 A를 맞았는데 고등학교에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을 봤더니 수학 등급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의 시험은 보통 계산 이해 정도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론하고 문제 해결은 이게 학원 다니고 과외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어려운 문제들을 끝까지 한번 끙끙거리면서 풀어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추론과 문제 해결의 점수가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런 경험이 부족한 경우들은 대부분 성적이 중학교 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 점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영역으로 가면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있는데 영어에서 고득점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듣기는 전부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듣기에서 전부 다, 듣기 문제는 전부 다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뒤에 그 성적표 뒷면에 보면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보시는 게 뭐냐면 이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국어에서는 3번, 17번, 44번, 40번, 26번과 같은 문제 유형을 조금 더 풀어서 적응을 좀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요, 아이가 과외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외 선생님과 공유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은 어떤 문제가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과외를 오랫동안 하신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문제집에서 이 아이가 좀 부족한 영역들, 그런 영역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하시면 그렇게 수업이 이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되게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정보냐면 아이들이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풀었는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정답률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답률은요, 밑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건 80% 이상의 학생이 맞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B는 60%에서 80%, C, D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E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우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정답률, 각각의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수학을 예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학생은 수학 1번 문제의 정답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1번 문제가 난이도가 쉬웠죠. 그죠? A가 80% 이상이니까. 그래서 쭉 가시면 7번 문제가 있는데 7번 문제의 난이도는 B인데 이 학생은 틀렸어요. 그죠? 이게 왜 틀렸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틀린 건지, 되게 난이도가 쉬운 문제인데 틀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성적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난이도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우선돼야 되겠죠. 그리고 C 문제들 또 틀렸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를 보니까 B를 되게 많이 틀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잔실수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실수들을 일단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요 세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수학의 등급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 등급을 올리려면 보통 문제 수로 따지면 3개에서 4개 정도를 더 맞추면 등급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게 문제가 좀 어려운데 이 학생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죠. 그죠? 아마 이 뒤쪽으로 가서 이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이유는,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 시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문제들은 못 푸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못 풀고 찍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답률은 이제 되게 낮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 좀 보시고, 우리 아이 성적표를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아이가 뒤쪽으로 갈수록 되게 많이 틀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어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에게 전국연합 학력평가 반응률이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학교에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당일날 저희 학교 채점을 하거든요. 학교 채점을 하면 아이들이 문항 응답률 이런 것들을 제가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오답 분석 같은 거 할 때 학생들이 그걸 좀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실은 그걸 잘 활용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활용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게 이젠 수능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공부할 준비를 하는 게 이제는 수능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내신 성적 관리는 하는데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 관리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시에 대학을 가고 수시에 대학을 갈 때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내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정말 공부를 좀 할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국연합 학력평가 준비, 오답 분석 이런 것들 좀 열심히 해주기를 좀 바라거든요. 보호자님하고 학교 스님들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내야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 관리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번 정도 당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료를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수학의 1번 문제, 1번 문제에 1번에 응답한 우리 학교 학생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3.49% 학생들이 응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쭉 해서 보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면 저희 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정답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문제는 정답률이 저희도 A이고 전국도 A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걸 보시면 저희 학교에서는 A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B인 그런 불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샘플여고 학생들은 이 문제는 조금 쉽게 접근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좀 어렵게 생각을 했다. 그럼 전국적인 학생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 4번에도 응답을 하고 3번에도 응답을 했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왜 아이들이 3번과 4번에 응답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공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 성적을 올릴 때는 답지 반응률 자료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호자님들 성적표 받아보시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에 비해서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성적을 차근차근 올려가면 됩니다.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내가 반에서 몇 등 했고 전국에서 몇 등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문제와 모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모르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데 활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아이가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저희 첫째도 고등학교 가서 수학 성적 보고 되게 많이 이렇게 놀래기도 하고 실망스러워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이가 다음번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으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교에 이렇게 전화 주시고 또는 뭐 방문하셔서 저하고 상담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